여러분, 오늘 방송의 시작은 그야말로 충격과 전율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기존의 5배로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표면화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독자 핵무장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용병비를 청구하듯 방위비를 요구한 것은 한국을 돈으로만 평가하겠다는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이건 동맹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였죠. 한국이 지금껏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트럼프의 요구는 사실상 배신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만 해도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는 표현으로 굳건함을 자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비즈니스로만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국은 부자 나라니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언론에서 발언했죠. 이 발언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치명적인 언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청취자분들은 6.25 전쟁을 기억하거나 그 세대와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당시 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첨단 반도체부터 우주산업까지 미국이 의존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방위비를 더 내라고 협박하듯 말한 트럼프의 태도는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미국은 북한 핵은 용인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는 과민하게 반응할까요? 혹시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가지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독점적으로 주도할 명분을 잃기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못한 한국이라는 구도가 자신들이 동북아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기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아침에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핵무장 시사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카드로 받아들여져 워싱턴을 발칵 뒤집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정말 전쟁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인데요. 이에 대해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확실히 억제하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압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은 힘의 균형입니다.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 핵 개발에는 묵인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는 동북아 평화를 해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중잣대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의 핵 보유는 일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이 한국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려 드는 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한미동맹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축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고 미국은 냉전 구도의 최전선에서 한국을 소련과 중국의 확장세를 막는 방파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으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
군사력 6위에 이르는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보호받는 나라로만 취급되는 현실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맞아요. 저는 한미동맹이 70년간 유지된 그 배경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 상호방 위조약이 체결되었고,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해구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은 외교와 안보에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은 독자적 국방력 증강에 나섰지만 미국은 이를 억제하며 주권적 결정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의 작전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미국의 동부가 패권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기술력과 경제력, 글로벌 위상까지 미국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방위비를 보호비처럼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과거식 동맹 간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도 미국의 보호가 한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존재가 일정 부분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이 스스로 핵억제력을 가지면 굳이 미국의 해구산만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국방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연결되며 더 이상 미국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 사회에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존재에서 미국과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동업자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과는 여전히 한국을 보호의 대상, 종속된 위치로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을 단순히 중국 압박 도구로만 보려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의 쿼드, QUAD 가입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한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조율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시예요. 또한 한국은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한미동맹을 재정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무조건적 신뢰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별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폭탄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미국의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최소 5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한국은 부자 나라다. 미국이 돈을 들여 한국을 지켜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버린 치명적 실언이었습니다. 네, 특히 2025년 4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불사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미동맹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맺어졌다는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언론부터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들끓었습니다.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인가 아니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용병인가 라는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처음으로 조건부 동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본래 양국이 합의로 증액해왔는데 트럼프는 협상의 기본 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간 약 1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부담을 5조 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했죠. 이는 단순히 5배가 아니라 한국 GDP의 0.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기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요구에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며 미국의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팀에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금액에는 절대 동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협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강경하게 협상 태도를 유지하자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에서는 한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만 계산해 한국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고, 이는 한미동맹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셈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협박하듯 돈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 자체를 약화시키는 자충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자주적인 외교를 하라는 달콤한 메시지를 흘리며 한미균열을 유도했고, 일본은 한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깎으려 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한국은 미국 없이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한국의 안보 무능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이건 명백히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별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방위비 증액은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도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방위비 협상팀의 굴욕적인 하부는 절대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에서 보인 태도는 한국 현대 외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강경함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체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며 미국과 원만히 타협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위비 협상 초기부터 미국이 요구한 5배 증액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 간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상호성 원칙을 국내외에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한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엔과 G20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은 동맹을 중시하지만 대등하고 합리적인 동맹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과의 외교에서도 방위비 협상은 일방적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다층적 외교전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 체계 속에서 자국 입장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맞아요.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순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조용히 비용을 올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하고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외부 세력이 함부로 논하지 말라며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경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갈등하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인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진정한 동맹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합의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단호한 대응은 미국이 한국을 독립적 안보 주체로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 들어 백악관 일부 참모들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한미동맹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을 존중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 시기 국방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액하고 첨단 무기 도입과 국산화 프로젝트를 가속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책임있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과 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 방산업체와 협력은 하되 기술 이전과 독자적 생산 역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하늘과 바다, 육지를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주국방이 완성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런 국방력 강화는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자립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적인 카드였습니다. 결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폭탄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자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내 우리도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격적으로 꺼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의 전방위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한미동맹 역사상 초유의 일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면에 보도하며 워싱턴의 악몽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전략회의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개발 역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됐고 원전 기술과 고급 미사일 체계 덕분에 단기간 내 실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고였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극명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동북아 안보 균형을 깨뜨린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동북아 평화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일본은 과거 군사대국의 전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오히려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는 특히 일본의 반응에서 많은 교훈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내세우면서도 군사비를 매년 대폭 증액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며 사실상의 군사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의 핵 논의에만 무책임하다고 비난합니다. 이중적인 태도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70년 넘게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북핵 위협과 주변국 압박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고,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고, 중국은 패권을 노리며 동북아 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만 무장 해제를 강요받는 것은 안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이 모순을 정면 돌파한 선언이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60에서 70%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은 북핵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핵무장을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국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핵무장 카드를 꺼냈다고 확신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만 믿고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동맹의 본질을 흔든 순간 한국의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안보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별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은 동북아 주요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긴급 논의가 벌어졌고 의회 군사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한국이 실제로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면 일본과 대만, 심지어 호주까지 핵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도미노 효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의 안보도 불안정해지고 자위대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방위력 증강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일본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안보 불안을 넘어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가 자신들을 넘어서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더 적나라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한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이 파괴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국영 언론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대규모 경제 보복도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태도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위선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묵인하면서 한국 핵은 극도로 경계하는 것은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오히려 한국 국민들에게 핵무장의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은 북한 핵에는 침묵하면서 한국 핵에는 분노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 응답자의 72%가 중국이 반대할수록 한국은 더 빨리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좋은 포인트예요. 미국의 반응도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의 일방적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부정적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그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방위비 협상부터 이번 사태까지 미국은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상황이 한국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당황하고 있다는 건 이제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를 쥐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상 한국을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뿐 아니라 미사일 지침 완화, 첨단무기 기술 이전 같은 안보 협력 전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됐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자위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불균형적 핵 위협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비난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맞아요. 동시에 러시아는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반도 핵무장이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은 아니지만 동북아 전체 군사적 긴장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한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 일부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의 대북 카드가 무력화되고 오히려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핵카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중 너의 대립 구도까지 흔드는 중대한 변수가 된 셈입니다. 별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는 순식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위상 약화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북아에서 안보 제공자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방어체계는 한국의 선택이 달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려 했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이 핵보유 가능성을 통해 주도권을 쥐자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보유는 미국이 그간 쌓아온 확장 억제 체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실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한반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자 미국도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상황은 한국에게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첨단 무기 도입 등에서 한국의 요청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언급한 이후부터는 미국이 먼저 한국을 달래고 협력적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첨단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미 국무부도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이 기회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한국의 핵무장 허용은 절대 안 된다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 측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도 핵태세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파괴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한국이 제대로 전략을 세우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로부터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국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기회를 살려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 첨단 전자전기술 이전 등 그동안 미국이 소극적이었던 분야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만 한국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핵카드로 주도권을 잡자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맹을 지속하되 대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우월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자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는 자신의 방위 구조의 취약함이 드러났고 한국을 얕잡아보는 자세가 스스로의 리스크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미국 내 여론입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미국 언론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방어 역량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방위 대상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을이 아닌 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핵으로 인한 일방적 피해자에서 동북아 안보구도의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7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이 힘의 균형을 주도하면서도 동맹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이후 동북아 3국,
즉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지만 사실상 방위력을 크게 강화하며 핵무장 잠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핵을 언급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한반도 안정이 깨질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이는 진정으로 평화를 염려한다기보다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될 경우 자국의 동북아 주도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속내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은 한국에 뒤처진다는 논조로 이기의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자체 핵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미국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군사 기술 경제면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실현할 역량을 갖추고 있어 미국이 쉽게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차이가 일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불안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려 해도 핵 보유를 시도하는 순간 아시아의 핵 확산이 현실화되고 미국-일본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방어 능력을 증명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독립성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태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동북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다며 미국과 한국 모두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의 핵 개발 시 대규모 경제 보복도 불사하겠다며 한국 경제를 정조준한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묵인하거나 북한을 감싸왔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한국 사회에 왜 우리는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자위수단을 갖지 못하나? 라는 의문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요 수단이 북한 핵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의 이런 전략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면 미국은 동북아 군사재편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한국의 핵카드가 미국 주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데 일정 부분 활용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지만 러시아 역시 동북아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이 생기는 것은 긴장을 극도로 높여 자국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최근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전체가 무기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균형추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결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선언으로 한국은 분명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기회는 협상력 강화입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물론이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갔던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선언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수위를 낮췄고 주한미군 전략무기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 독자성을 주장하면서도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가능케 하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국의 중장기 국방 전략에도 큰 기회라고 봅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한국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며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카드 덕분에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석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억제 효과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의 외교 압박을 통해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일본은 미국의 방패 뒤에 숨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을 보이자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의 결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안보 객체가 아니라 안보 주체로 위상을 바꿨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 개발을 강행하면 핵확산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게 돼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국제기구로부터 경제 외교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제적 타격은 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동북아 핵군 비경쟁 우려입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일본, 대만, 심지어 동남아 일부 국가의 핵 개발 논의를 자극해 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핵 개발을 절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핵무장 가능성을 활용해 미국과 첨단무기 공동 개발, 원자력 기술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핵을 실제로 개발하지 않고도 핵카드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 카드라는 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시각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내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핵무장 논의는 남남 갈등을 부를 수 있고 한반도 내보수 진보 진영 간 극한 대립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층까지 절반 이상이 북핵 위협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핵무장 논의는 이제 특정 이념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점에서 한국이 핵을 개발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넘어서 핵 보유 가능성을 토대로 자주국방과 대등한 외교를 실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카드를 잘 활용하면 미국이 중국이 일본 모두에게 우리의 의지를 각인시키고 북한에는 더 이상 한국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외교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별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선언은 일본 사회에 그야말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일면 톱 기사로 한국 핵무장 시사, 일본 안보의 심각한 위기라는 제목을 달았고 도쿄의 정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핵 보유 가능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맞아요.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해구산과 자위대 강화로 한반도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 우위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 보유는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시도에도 큰 제약이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조에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간주하고 우월적 위치를 차지해왔는데 핵카드는 이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혼란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며 불안감을 부추겼고 일부 극우 세력은 일본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내 진보 진영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 일본은 군사 경쟁에 휘말리기보다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엇갈린 반응은 일본이 한국의 핵선언으로 내부적으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혼란이 단순한 안보 불안을 넘어서 경제와 외교 분야까지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은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 교역과 투자가 위축돼 일본 경제도 피해를 본다며 정부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재계는 그동안 한국의 대중무역, 반도체 소재 협력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경제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외무성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외무성 고위 관료는 한국 핵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공조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핵 개발을 추진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과 협상의 핵카드를 활용하면 한미일 삼국 협력 체계에서 일본의 입지가 축소되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에 지나치게 안보를 의존해왔고 그로 인해 한국보다 자주 국방 역량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유력 일간지는 한국은 핵카드를 통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과 자신의 안보 자립도 차이를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일본의 이런 혼란은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한국과의 역사, 무역 갈등에서 오의를 점하려 했지만 핵카드를 쥔 한국은 일본의 군사, 외교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레버리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대등하거나 우위의 선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 것입니다. 별표. 핵무장 선언 이후 한국 정치권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중도의 보수 성향 의원들은 북핵과 주변국 군사력 증강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 해제된 상태로는 안 된다며 핵무장 혹은 그에 준하는 독자 억제력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여야 모두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초당적 대응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정치권이 서로 책임 공방에만 몰두했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핵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의 기술력과 재정을 고려하면 핵개발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 보고서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국민들의 자강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핵카드가 단순히 군사 전략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인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국민 여론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KOPRI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핵무장 선언 전에는 국민 55%가 핵개발에 찬성했지만 선언 직후 찬성 비율은 73%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응답층에서 찬성률이 80%를 넘겼고 30에서 40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핵무장 논의는 일부 보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세대와 이념을 넘어 핵 보유 필요성이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 여론 변화의 핵심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폭탄과 주변국의 위선적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트럼프의 협박성 요구로 동맹의 본질에 대한 불신을 느꼈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안보 고민을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만 활용하려는 모습에서 자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무력 시위도 국민들의 결의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복합적 요인이 핵무장 지지 여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강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연합성명을 내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국가안보 불안정은 곧 투자와 일자리 불안을 부른다며 정부의 강력한 안보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폭넓은 지지는 핵무장 논의가 더 이상 극단적 주장으로 치부되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청년층의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 청년 세대는 핵무장 논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태 이후 불안정한 안보 속에서 평화는 허상이라는 현실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한 청년정책단체 조사에서 20대의 68%가 북핵 위협이 지속된다면 핵개발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수치입니다. 이는 핵무장 논의가 정치권이나 특정 세대의 이슈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줍니다. 국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나라는 어떠한 외부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위비 협상, 북핵 대응에서 늘 분열된 모습으로 불리한 협상에 내몰렸지만, 이번에는 여론과 정치권이 단단히 결집하면서 한국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이런 국민적 단합은 한국이 자주국방과 대등한 외교를 추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별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이후 가장 먼저 가시적 변화를 보인 곳이 한미방위비 협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인해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수세에 몰렸지만, 핵카드가 등장하자 상황은 정반대로 역전됐습니다. 미국 측은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협상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180도 달라진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증액 요구 수준을 트럼프가 요구했던 5배 인상안에서 대폭 낮추고 기존 부담금의 10% 이내에서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협상팀은 주권과 자존을 훼손하는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미국 측은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섰다는 후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카드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논의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전략무기 도입과 기술 이전 문제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미국은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스텔스 전자장비와 고성능 레이더 일부 기술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 협력 확대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핵카드가 한미 첨단 방산 협력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핵을 실제로 개발하지 않아도 핵무장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첨단무기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방위비 협상에서 늘 미국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한국이 동맹 내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을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 라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독점적으로 조율하던 구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고, 동북아 전략에서도 한국의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관리가 훨씬 복잡해지고 동맹의 구심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핵카드 앞에서 유연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한미연합 훈련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였습니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주도의 연합작전 체계였지만 이번 협상 이후 한국군이 독자 작전권을 갖고
미국과 병행 지휘하는 방안이 실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의 군사주권 강화에 있어 결정적 진전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핵카드로 인해 한국이 협상력을 극대화한 결과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러한 진전이 단순히 핵무장 언급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비와 무기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침해하는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정부 협상팀은 이를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끌려가는 구조를 벗어나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별표.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선언은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해왔고 북한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국지 도발과 핵 미사일 시험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으로 한국은 우리도 필요하다면 핵으로 맞설 수 있다고 못 박으면서 북한의 전략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전략은 핵 독점을 전제로 성립됐는데 한국의 핵카드는 이 독점을 깨뜨리고 힘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은 핵을 가지면 즉각 파멸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북한의 최대 트라우마임이 드러난 겁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핵 개발 능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연일 한국을 향해 정신 나간 망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만큼 이번 상황이 북한의 계산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남북 관계의 협상 구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북한이 핵을 무기로 대화를 주도하고 한국을 끌어내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한국도 핵 개발 옵션을 통해 북한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공개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이 핵 보유 가능성을 밝히자 북한의 대남 전술은 한층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북한의 억제력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억제력은 의지와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필요하면 핵을 만들 수 있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자 북한은 한국을 마음대로 협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심리적 균형이 확보된 것이죠.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그 대가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좋은 포인트예요. 특히 이번 선언으로 북중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핵무기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도 사용했지만 한국이 핵 보유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훨씬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까지 핵을 보유하면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약해지고 동북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핵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요. 이 점이 북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또 북한은 한국이 핵을 언급한 뒤 오히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통일전선부는 남측 민간단체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고,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핵카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한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북 제재 완화가 대화의 필요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먼저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대남 군사 전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 체제 유지 전략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핵으로 남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선전은 체제 정당성의 핵심이었는데 남한이 핵무장을 시사한 순간부터 이 선전이 설득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선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 의지를 꺾으려 애쓰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남북 역학구도가 한국에 유리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별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선언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결정적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을 묵인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적절히 관리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 보유를 언급한 순간 한반도 정세는 중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그 속내는 한반도에서 자국의 패권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를 명분 삼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를 주장해왔는데 이제 한국이 독자 핵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자 그 전략 자체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대외전략 싱크탱크인 차이나국제문제연구원 CICIR은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 핵 억제의 명분이 사라지고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베이징 내부에서도 한국 핵카드의 파급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중국이 북한 핵에는 침묵하면서도 한국 핵 가능성에는 격렬히 반응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이 미국 중국이 아닌 한미연합 또는 한국 단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을 경제로 압박하고 사드, THAAD, 배치 때처럼 보복을 통해 한반도 정책을 관철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 능력을 준다면 이런 경제적 압박 카드조차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카드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경제보복 등 강경 조치를 통해 한국의 핵도전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현실론자들은 경제보복은 오히려 한국 내 반중 정서를 키워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핵선언은 중국 내부 전략가들 사이에도 혼선을 불러왔고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 긴장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한국이 핵 능력을 가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우리와 같은 무기를 가지려 한다며 중국의 중재 시도마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택 하나가 북중 관계에도 파열음을 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의 핵카드는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북한 핵한미 갈등 조장이라는 전통적 한반도 전략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핵카드로 인해 중국의 대만 전략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군사전문지 군사15는 최근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뿐 아니라 대만도 핵개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북아 핵 도미노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한마디 선언이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전략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별표. 이제 이번 사태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에서 촉발된 논쟁은 단순한 동맹 비용 갈등을 넘어서 한반도의 안보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선언은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흔드는 전략적 파급력을 발휘했고 동북아 질서의 역사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선언을 통해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안보 주권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과 동맹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대외정책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카드는 이런 구조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동맹 파트너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스스로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능동적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도 핵선언은 한국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을 자주국방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안보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때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의 안보를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로만 해석해왔습니다. 북한 핵에 맞선 핵카드를 통해 한국은 외부의 입맛이 아닌 자국의 생존 논리에 기반의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내부 단결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핵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이 대체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과거처럼 안보 문제로 정쟁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미국이나 주변국의 압박에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국회, 국민이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외교 안보 협상에서도 한국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핵카드를 실제 개발로 연결할지 여부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핵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전략적 옵션으로 유지한다면 이는 대북 억제와 대미 협상 모두에서 막강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술력과 국민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핵의지가 평화를 위한 억제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번 기회를 자주국방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핵무장만이 답이라는 흑백 논리를 넘어서 전력 증강과 동맹의 합리적 재편을 병행해 한국만의 독자적 안보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KF-21 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사이버 전력 강화 등 비핵 자산도 함께 발전시켜야 진정한 안보 주권이 완성됩니다. 핵카드가 상징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실질적 군사 역량이 뒷받침될 때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강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현실적 전략이 결합된다면 어떤 강대국도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함부로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자주국방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과거에 보호받는 나라에 머물지 않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